예,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시간입니다. 시장, 섹터, 종목, 이슈에 대해서 진위, 옥석을 가리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죠. 차영주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주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쏟아지는 반대매매와 줄어드는 신용잔고 대응 전략. 그러게요. 반대매매, 신용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설명해봐 그러면 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직으로 오늘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반대매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엊그저께도 사실 밀릴 때 그런 게 추론이 좀 됐잖아요. 오후 2시 넘으면서 스탁론 물량, 반대매매 이렇게 반대매매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가 좀 지식시장에 반등을 했고 오늘 반등을 하다 보니까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 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안정을 찾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2,400, 코스닥 기준으로 800이 만약에 하회하게 된다라면 다시 반대매매에 대한 우리가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반대매매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매매를 했을 때 그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그것을 증권사가 강제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반대매매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증권에 돈을 빌리는 방법은 신용과 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큽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미수매매라는 겁니다. 이 미수매매가 뭐냐면 월요일 날 주식을 사면 수요일까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수요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목요일 날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반대매매 추세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미수금액의 한 10%대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대매가 나가면서 일평균 한 5천억 수준, 여러분들 지금 숫자에서 보시듯이 5,700억대까지 이것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난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테마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인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 것들이 급증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신용으로 매수한 경우에만 반대매매가 적용되는 겁니다. 신용하고 미수매매도 있습니다. 미수도 있죠. 예, 현금으로 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않습니다. 네. 예. 사실은 강제매도 강제매매인데요. 네. 그죠? 왜 반대매매라는 얘기를 처음 했었을까? 산 거에 반대로 매. 그다음 강제하면 세니까 어감이 그죠? 근데 이 반대매매라는 용어가 제가 이제 증권회사 입사했을 때부터 있었던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그 증권사 규정에도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약관에도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돈을 빌려서 미수매매를 했을 때 수요일까지 갚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이렇게 안내문에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이제 반대매매다. 이것을 좀 인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공식 용어인데 제 말은 이제 강제 청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순화해서 이제 단어를 쓰고 사실 시장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게 조정이 예상돼요. 사실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하락이라고 하지 않고 조정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그럼 최근에 이렇게 반대매매가 늘어난 이유는 결국은 신용이나 미수를 많이 썼고 주가가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개인들 매매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용이라든지 미수 같은 경우 기관들은 하는 매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용 매매라든지 기관 이제 반대 매매, 그러니까 미수 매매라는 것은 개인들이 오롯이 하는 매매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부족했을 때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죠.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 금액이 한 1,000만 원치 사고 싶은데 내 돈이 한 5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500을 증권사에서 빌려줍니다. 신용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우리가 신용 등급을 따지지 않고 바로 이런 것들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개인 매매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수 매매라든지 신용 매매가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마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테마주들을 가지고 빠르게 매매하려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미수 매매는 3일 내에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테마주들 같은 경우 2, 3일 정도 강하게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만 상한가를 내가 이론적으로 취하게 된다. 미수 매매로. 그러면 내 원금이 2배, 3배 늘어나는 거거든요. 원금이 2배, 3배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를 때나 그렇지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수 매매라든지 신용, 특히 이제 미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강제로 청산되는 반대 매매가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급등락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상승 때 잘 이용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하락 때는
오롯이 내 금액 자체가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제 우리가 포모 증후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군가 분명히 이렇게 급등하는 테마주들을 가지고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드시는데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처음에 보셨던 자료가 그 금투협에서 나온 자료인데 5천억씩 반대 매매가 나간다라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던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정말 우리가 테마주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는 분들보다는 신용으로 미수라든지 이런 걸 쓰신 분들이 많았고 과연 돈을 벌었을까라는 의문점에도 한 가지 의문부호가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반대 매매가 늘어나 이제 생기는 이유가 신용하고 미수도 있네요. 저는 뭐 미수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그죠. 미수는 결제일이 오늘 사고 오늘 결제하게 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죠. 3거래일 결제다 보니까 예. 일단 오늘 사고 오르면 팔아서 메꾸고 그죠. 그렇죠. 네, 일단 이런, 월요일 날 샀을 때 월요일 날 오르고 화요일 날 오르고 그러니까요. 수요일까지 오르면 네. 상관이 없지만 그 중에서 빠지게 되면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요. 작용하게 네, 된다면 문제가 사안이 복잡해진다라고 빠질 말씀드릴 걸 수 있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예. 오를 걸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예. 신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 뭐 예를 들면 이 프로 트레이더나 뭐 선수들도 사실은 중요한 시간이 오면 신용을 써서 레버리지 일으켜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선수의 영역이 전문가 영역이지, 그죠? 욕심이 앞서서 아마추어들이 하면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 신용잔고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용잔고가 우리가 이제 신용잔고가 최근에 이제 20조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올해 내내 20조를 유지해오다가 어저께 제가 봤을 때 여기 신용잔고가 2, 3일 뒤로 이제 밀리니까 18조 8천억까지 줄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더 줄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하는데 20조 밑으로 하회했어요. 이게 언제냐? 10월 들어서 20조 밑으로 처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용잔고가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있었습니다만 네. 특히 이제 신용이 늘었던 게 코스닥에서 신용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는 코스피 쪽에서 신용이 코스닥보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기준선 이게 1 위로 올라가면 코스닥 쪽의 신용이 상대적으로 더 늘었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게 예. 이제 지금 다시 우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코스피 신용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신용을 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 조금 안정적인 쪽 이런 쪽들 주식에 대해서 신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피 원래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닥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증시가 변동성을 키우다 보니까 그 신용 잔고가 급감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줄어야 되느냐라고 좀 보면 일부 전문가들은 한 17조 정도까지 16조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최근에 늘어난 물량까지는 이제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평상시엔 신용이 잘 안 줍니다. 근데 고점 대비 종목이 한 30% 빠지게 되면 그 종목에 따라서 신용 잔고가 급감하게 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증거금이 부족해서 증거금 뭐 비율이 130%다, 140%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 이제 실제 예를 좀 들어주신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게 된다라면, 일단 뭐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라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1,000만 원도 내 돈 450만 원, 550만 원을 그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대5 정도로 빌렸다라고 하면 182% 담보 비율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요. 일단 10,000원짜리가 7,300원까지 떨어지면 그 떨어진 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딱 요게 증거금을 이제 납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증거금을 납부한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되고요. 다음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우리가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 매매는 전일 종가에서 우리가 하한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5,600원에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었던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를 해서 체결을 시키게 되니까 심지어 만약에 하한가에 되게 된다, 하한가가 5,600원인데 그 정도에 체결된다라면 내 원금은 다 고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단지 30%만 빠져도 우리가 담보 비율이 하락하게 되고요. 이러면 증권사가 추가 증거금, 그러니까 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그 주식을 팔든지 그것도 잘 안 하면
다음 날 강제로 청산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한번 머릿속에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상당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종목별로 다 동일한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일부 종목도 최근에 뭐 많이 오른 증권사마다 또 신용 비율을 좀 달리하면서 이게 차별이 좀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용 같은 경우는 약 10여 년 전부터 증권사 자율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마다 비율이라든지 종목들에 대해서 신용 공여 여부, 그러니까 신용을 줄 수 있는 여부가 이제 판가름되는데 예. 최근에 일부 우리가 이제 그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 과열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을 주다가 신용을 멈춘 종목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들 수가 있겠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신용이 안 됩니다. 근데 기존에 신용이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 곤란해지는 거죠. 신용은 보통 우리가 그 증권사마다 이거 다릅니다만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쓰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3개월 단위로 롤오버를 시켜주거든요. 무조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뒤에 있다가 다시 심사를 해서 3개월 연장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연장할 당시에 이 종목이 신용 공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3개월 전에 신용으로 사셨던 분이 지금 3개월이 도래된 상황에서 신용을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롤오버가 안 된다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뭐 CFD 얘기 나오는 게 물론 뭐 이제 그분의 이제 항변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롤오버가 안 돼 버리면 그러니까요. 무조건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규정이고 이것은 증권사가 이제 고객 분에게 그 신용을 공유할 당시에 이미 다 고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신용을 늘려달라 이걸로 또 얘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매물을 부르는 그런 상태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근데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앞서 지금 신용잔고가 뭐 20조 미치거든요. 18조고. 근데 뭐 전체 하루 거래가 우리가 뭐 20조씩 거래하는데 이 정도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강하게 주지 않은 궁금증이 있고요. 그 부분하고 이제 그러면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그런 부분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이용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시장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 종목군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는 거죠. 관심이 높았었던 종목,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에 신용이 몰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커지니까 보통 우리가 관심이 없었던 종목에는 신용 들어가시는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종에 신용이 몰려 있다라고 하면 특정 업종만 빠져야지 다른 게 왜 빠지냐라고 했을 때 특정 업종 같은 경우 변동성이 커지면 그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을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우리가 내가 A라는 종목을 현금으로 갖고 있고 B라는 종목을 신용으로 갖고 있는데 각각 30%가 빠졌다. 그러면 B라는 종목은 30%가 빠지면 내 원금이 이제 손실일 가능성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은 현금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30%밖에 안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A라는 종목을 또 팔게 됩니다. 이게 신용에 미치는 일파만파 여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용이 최근에 1조가 줄었고요. 더군다나 하루에 반대 매매가 5천억씩 나간다면 1조 5천억이라는 금액이 강제로 청산된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더군다나 내가 적절한 시점에 이익을 보고 파는 게 아니라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건 시간이 정해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이런 변동성은 최소한 이번 주,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조금 이번 주까지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용이 좀 불안감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제가 기준점을 말씀드렸던 코스피 기준 2,400, 코스닥 기준으로 800선이 깨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작년 2022년 9월 달에 봤었던 그런 단기적인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긴장감을 아직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차영재 옥석 가리기 차영조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